반갑습니다, 여러분. 황양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2회입니다. 합격률은 34.96%이고요. 평균적으로 나와야 되는 합격률보다는 조금 저조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회차에 정규시험과 특별시험이 같이 진행이 됐는데 실제 정규시험 합격률이 특별시험보다 조금 더 낮아요. 뭐 10% 이상 낮게 나왔는데 문제 유의사항이 조금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문제들 풀어보고 들어오셨을 거니까 1번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네요. 자, 여기에 키워드는 재고 자산이겠죠, 여러분? 자, 재고 자산 매입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매입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무엇한다? 가산한다. 맞는 얘기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매번 수업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문제풀이 할 때도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무엇으로 기억하셔라? 우리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라고 기억하셔라.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단기 매매 증권만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하나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2번 재고 수량의 결정 방법 중 재고 수량의 결정 방법. 우리가 재고 자산 기말 금액을 파악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재고 자산 기말 금액을 보자라고 하면 여기가 기말이겠죠. 그럼 여기에 기말의 금액은 일단 어떻게 형성이 된다. 남겨져 있는 수량. 그 수량은 실제 수량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실제 수량에 곱하기 누구를 우리 원가 흐름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원가 흐름의 가정에서 나온 부분 내가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결정된 단가인지 후입선출법인지 평균법인지 자, 그 부분의 단가 가정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 곱해져서 기말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제가 실제 수량이라고 써드렸는데 이 실제 수량의 파악을 장부상에 나와 있는 걸 실제라고 볼 거냐 아니면 정말 창고에 가서 파악된 걸 실제로 볼 거냐. 기본적으로는 창고에 있는 수량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실사를 안 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장부를 실제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사실상 창고에 있는 수량을 보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이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재고 수량의 결정 방법이. 그러면 그 방법 중에 계속기록법은 그럼 계속기록법은 들어온 수량, 매입과 나간 수량, 매출 수량은 무엇하겠다? 장부에 꼬박꼬박 기재하겠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거에 들어오고 나간 것을 기재하면 우리 실제 남겨져 있는 수량이 파악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원리로 가겠다라는 게 계속기록법이에요. 그래서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 기말 재고자산의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자 그리고 실지 재고조사법 실지 재고조사법은 매입에 대한 수량의 관리는 합니다. 그러나 얘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매출과 관련된 기록은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가지고 있었던 기초에 사가지고 온 매입을 더하고 그리고 우리는 정기적인 재고조사에 의해서 창고에 가서 실제 남겨져 있는 수량을 파악해서 나 얼마 팔았어요 라고 하는 매출의 수량을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실지 재고조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적용하면 매출의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그럼 제가 공식을 써드리진 않았지만 지금 설명드린 거 들어보시면 계속기록법이 정확한 건 매출 수량이었고요. 실질 재고조사법의 정확한 수량은 창고의 수량이에요. 창고의 수량. 그럼 여러분 창고의 수량이면 누굴 말하겠어요? 아, 기말 수량? 자, 얘가 정확한 거예요. 뒤바뀌어 있죠. 네,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말로 설명드린 걸 지금 글을 좀 써볼게요. 글로 제가 이제 화면 하나 올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유예기인 거죠. 자,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량을 파악하는 걸 공식화시키면 기초 재고 수량이 있다. 그러면 저는 가정을 세울게요. 기초의 재고가 100이 있었다. 그리고 단기에 사가지고 온 매입 수량은 현재 500이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판매가 가능한 수량은 100 더하기 500해서 600이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 600 중에 실제 판매한 것도 장부에 쓰겠다. 그래서 계속기록법은 무슨 방식이다? 장부에 우리 차곡차곡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판매한 매출 수량이 우리는 450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 남겨져 있는 기말의 재고 수량은 얼마이다라고 얘기한다. 50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매출 수량이 제가 실제라고 했으니까요. 기말 재고 수량은 창고에 가서 세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기말 재고의 수량은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수량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 기말 재고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창고에 가서 비교 대체한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말 재고 수량이 창고의 수량과 장부의 수량이 일치한다라면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정확하다라는 걸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실지재고조사법은 우리 실사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왜 실사법이란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실제 창고에 남겨져 있는 재고를 파악해서 우리 결론을 내겠다는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지재고조사법은 우리 나가는 수량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지 않아요. 자, 우리 저널에서 또는 전기에서 넘겨받았던 기초는 우리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부 관리를 하진 않아도 관계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매입에 대한 수량은 기록을 합니다. 이 매입에 대한 수량은 실질적으로 거래처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우리가 무슨 부분들 이 거래와 관련된 거래 명세서라든지 일정한 인보이스라든지 이런 서류를 받기 때문에 이 매입과 관련된 수량은 파악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까지는 계속 기록법과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지 재고조사법에 의해서 수량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판매가 가능한 수량은 동일하게 600입니다라는 건 달라지지 않죠. 그런데 나가는 수량은 파악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점, 정기조사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재고조사 실시를 해보니 창고에 남겨져 있는 기말 재고 수량은 실제입니다. 실제 남겨져 있는 수량이 40이다라고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600에서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남겨져 있는 40을 빼면 우린 매출 수량이 몇 개가 된다? 46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460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판매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가정하는 거지 정말로 460개를 팔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이제 문제점을 보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똑같은 회사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봤을 때 지금 기말에 남겨져 있는 수량 50개라고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창고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 봤더니 실제 수량은 몇 개밖에 안 되더라. 우리는 실사에 의해서 파악된 실제 수량은 40개더라. 그러면 이런 기말의 수량이 지금 현재 10개의 차이가 생기죠. 됐을까요? 그럼 이 10개가 무엇된 거예요? 감모가 됐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계속기록법을 쓰는 사람은 이 감모의 수량이 어디에 기말 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현상이 있고 그쵸? 빠져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실지 재고조사법을 쓰는 회사의 문제는 매출 수량에 10개가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이 있지만 두 가지를 무엇하자? 혼재해서 쓰자. 그래야 정확한 파악이 된다라고 해서 혼합법을 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혼합법에 의해서 우리 기말의 수량의 차이인 이 10개만큼이 무엇이 생겼다? 아, 감모 손실이 생겼구나. 이렇게 결론을 보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지금 재고에 대한 실지 재고조사법을 적용하게 되면 매출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된다는 부분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계속기록법에서 우리 정확한 수량이 파악되는 건 여기가 매출 수량인 거죠. 자, 매출 수량이고요. 그리고 실지 재고조사법에서 정확한 수량이 계산되는 건 매출이 아니라 기말 재고 수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땐 1번 문제, 2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도의 관점이잖아요. 공식만 기억한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취지를 모르면 문제 풀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3번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은 저희는 감모가 10개가 있었네요. 이 감모 손실은 정상적 감모와 비정상적 감모로 구분한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정상적 감모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매출 원가로 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에 무엇하고 가산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비정상적 감모입니다. 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 처리한다? 영업 외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네 번째 부분. 자, 평균법은 기초 재고 자산과 단기에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평균 단위당 원가를 구하고 기말 재고 자산과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평균은 일정 부분에 대한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평균 단가를 우리 재고 금액과 원가를 산정하는 거로 쓰는 겁니다. 다만 평균법은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무슨 평균요? 우리 이동평균이라는 부분이 있고 총평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동평균은 매입이 일어날 때마다 평균 단가를 계산해서 매출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이고 총평균은 일정 기간에 평균 단가를 계산해서 우리 기말 재고와 매출 원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 무슨 부분 이 단가 곱해지는 단가는 동일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총평균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 결론 냈어요, 여러분. 몇 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다. 잘못된 거. 자,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정확히 하였을 경우 영업의 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영업의 비용에 포함되는 것. 자, 매출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 어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무슨 거래를 하였다? 매각 거래를 하였다. 그래서 매각 거래 조건으로 할인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할인율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근데 우리 무슨 거래라고요? 매각 거래라고 했어요. 그러면 매각 거래에 의해서 나온 할인율은 우리 뭐라고 처리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우리는 처리를 하죠, 여러분. 자, 이 부분은 영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비용이 된다? 영업 외에 비용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포함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답은 1번이네요, 여러분. 왜냐면 보기를 봤더니 기역, 니은, 디귿, 니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니은. 자, 매입거래처에 지급한 약속 어음이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매각되었다고 우리가 통보받았대요. 여러분, 매입거래처한테 내가 지급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급한 약속어음이니까 우리는 지급어음이에요. 근데 상대편이 제 어음을 제가 상대편한테 매입거래처한테 어음을 주고 그 매입거래처가 지금 현재 어음을 매각을 하든 만기까지 가지고 있든 우리가 관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래 때문에 나와져 있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건 아닐 거니까요. 네, 그래서 니은은 관계없는 얘기. 세 번째 디귿. 자, 매출 거래처에 무엇으로 파산으로 우리 외상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수하지 못하다. 맞는 표현인데 어감이 조금. 자,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우리 대손금 못 받는 돈이 생겼어요라고 하죠. 그래서 대손금이 발생되었다. 대손금이 확정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대손금이 발생하면 가지고 있었던 대손 충당금과 무엇하시고 우선상계하고요. 혹여라도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다라면 우리는 대손 상각비를 처리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매출거래처이니까 우리 상거래이다 아니다? 상거래예요. 그러면 상거래와 관련돼서 못 받게 된 돈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이 부분이 상거래가 아니라 매출거래처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나와 관련이 있는 또는 내 지금 매출과 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무엇을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못 받게 됐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타의 대손상각비 처리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 맞아요. 근데 지금 디귿은 매출이기 때문에 상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손상각비 처리된다라고 보셔야 돼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번째, 니을. 매입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조기 상환하고요. 일정 비율 할인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조기 상환에 의한 할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지금 여러분 저희가 일찍 결제해 준 거예요. 매입 할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매입 할인은 우리 무엇으로 처리한다? 매출 원가와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매입 할인이 있으면 내가 사가지고 온 재고자산의 금액에서 무엇한다? 재고자산 금액에서 우리 차감하는 상황이 되죠. 소위 말해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매출 원가의 금액이 무엇될 것이다?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외상 매입금이 실제로 결제가 되면서 제가 일찍 결제했기 때문에 매입 할인을 받은 거라서 그 부분은 원재료면 원재료와 관련된 매입 할인이 될 것이고 상품이면 상품과 관련된 매입 할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시죠. 다음의 내용을 결산 시점에 결산 수정 분계로 반영하였을 경우 당기 순이익의 변동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산 수정 분계를 하면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런 얘기네요. 자, 첫 번째 점은 매출채권 잔액 550만 원에 대해서 2%의 대손 중단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단 설정된 대손 중단금 기말 잔액은 3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자, 이랬을 때 대손 중단금 설정을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고요. 두 번째, 12월 15일에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던 5만 원에 대해서 기말에 가수금에 대한 원인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5만 원은 우리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네, 그 정리를 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달라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요건 제가 화면을 좀 띄워놓고 볼게요. 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공식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보충법에 의해서 회계는 처리를 합니다. 그럼 대손충당금 설정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 잔액이 있을 겁니다. 그 채권 잔액에 제가 글씨가 조금 지저분해서 다시 쓸게요. 여러분 잘못 써서. 채권 잔액에 우리 2%는 뭔가요? 우리 대손점을 설정하는 대손율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손 추정률 또는 예상률 또는 추산율을 무엇해서 곱하고 그리고 이 곱해져 있는 금액에서 누구를 빼시면 된다?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뺍니다. 그래서 지금 550만 원에 2%를 계산해 주시고 우리는 3만 원을 뺀다. 여러분 우리 550만 원에 2% 계산하시면 얼마나 여러분? 11만 원인 거죠. 네, 그래서 11만 원이고요. 그 11만 원에서 3만 원 빼니까 얼마이다? 8만 원. 자, 그러면 양수이니까 우리는 추가적인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양수니까.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쓰고요?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판매비와 관리비 8만 원, 그리고 대변엔 대손충당금 8만 원 기록하겠죠. 됐을까요? 자, 비용 증가하네요. 자, 그 다음 가수금. 여러분, 가수금, 가지급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가수금 얘기했고, 가지급금 얘기했고, 그리고 또 누구 들을 수 있죠, 여러분?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하다. 현금 과부족. 자, 개인 사업자는 우리 자본과 관련된 인출금이 있었다. 이런 계정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임시 계정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또는 비만 계정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시세 차이가 있거나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가져간 게 있었다라면 이런 임시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해놨다가 결산하는 시점에 적정한 계정으로 무엇해야 된다? 이 임시 계정은 결산서에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적정한 계정으로 무엇하셔라? 대체하셔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12월 15일에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던 5만 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 원인을 무엇하였다? 파악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이 가수금은 결산 수정 분계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수금은 일단 부칙 계정이에요. 가지급금은
우리 자산 계정이고 그러면 부채 계정이니까 정리하려면 어느 변에 와야 된다? 차변에. 그래서 차변에 부채 감소 가수금 5만 원을 써주시고요. 대변엔 회사에 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근데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대요. 근데 적정한 계정으로 정리는 하래요. 그러면 실제로 돈이 들어왔는데 이유를 모른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일까요? 손실일까요? 그럼 자산이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고 자산이 증가한다라는 원리가 되면 사실상 회사가 이익이 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잡이익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5만 원 정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잡이익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계정 과목이 무엇에 속한다? 여러분 영업 외 수익에 속하죠. 영업 외 수익.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업의 수익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8만 원이 증가하고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8만 원에서 5만 원을 빼면 우린 비용이 얼마? 3만 원. 그래서 비용이 3만 원만큼 증가한 상황이 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될 것이다? 이 3만 원만큼은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회사의 이익이 무엇된다?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3만 원 감소. 대치동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두 번째 점을 뭐로 정리하지라는 걸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가지급금 그러면 출장 간 직원한테 여비를 지급했고 돌아오면 정산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들로 배우셨을 거고 가수금 내용을 모르는 돈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라고 했다가 뒤에 가서 원인이 밝혀졌는데 계약금을 받았거나 외상대금을 회수했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내용 자체 파악은 못하고 결산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 계정을 적정한 걸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온 상태에서 정리할 수 있는 계정은 영업의 수익이 있는 잡이익 계정 말고는 특별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답안이 잡이익으로 공지가 된 것뿐이에요. 됐을까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 답 체크하시면 되죠. 네, 당기순이익 3만 원 감소시킨다. 1번. 네 번째 문제. 다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분류되는 계정 과목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자기 주식. 여러분, 자기 주식은 어디에 속하죠? 자본에 속하고요. 자본의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건 주식 배당했을 때 임시적으로 쓰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자본 조정에 속합니다. 자, 미지급 배당금. 그럼 이 부분은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을 주겠다고 결의했을 때 나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어디에 속한다? 여러분 부채예요. 그리고 무슨 부채예요? 유동부채이다라고 얘기하시게 되죠. 자, 감자차손. 회사가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액면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면 우리는 소각하면서 손해를 봤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감자차손입니다. 자, 이 감자차손은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성격이 다른 것을 찾아라.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3번. 이 난이도가 있나요?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회계를 하고 있다면 다 알고 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유가증권과 관련된 문제이네요. 자,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기업회계 기준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1번 유가증권은 증권 종류에 따라 무슨 증권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분증권은 그 회사의 지분율을 표현하는 부분.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무엇이다? 주식이다. 자, 채무증권은 만기가 있는 부분.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면 내가 투자했던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채무증권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다?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채이지만 그 사채에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유가증권의 단기인지 매도인지 만기인지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채라든지 국가가 발행한 국공채들 등이 있겠죠.
자, 두 번째,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무엇으로? 공정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아요, 여러분. 네,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 매도 가능 증권 중에요. 시장성이 없는, 그래서 시장성 상실하였다 또는 아예 시장성이 없는 것도 있어요. 비상장 주식도 있으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공정 가치가 아니라 취득 원가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원칙이란 거 써준 거예요. 맞는 표현이고요. 자, 세 번째,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하며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 기간에 걸쳐 배분한다. 네, 우리 만기 보유 증권은 여러분 아까 제가 채무증권 얘기했잖아요. 네, 이 채무증권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대부분 분류가 돼요. 그래서 채무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에도 있고 단기도 매도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만기라는 표현은 내가 만기까지 가지고 있겠다라는 의도와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제가 사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채는 지금 현재 회사가 주고자 하는 이자가 10%이고 시장에서 주는 이자도 10%이다. 그럼 내가 주는 이자이든 시장에서 주는 이자이든 같더라. 그러면 액면 발행을 합니다. 액면 발행. 그런데 내가 주는 이자는 10%인데 시장에서 주는 이자는 12%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실게요. 내가 시장에 투자를 했을 땐 12%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땐 10%밖에 못 받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시장에 투자할까요? 기업에 투자할까요? 시장에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럼 기업은 지금 본인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사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투자자들한테 무슨 보험 2%만큼 뭔가 보상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이자가 내가 주고자 하는 이자 이런 걸 액면이자 또는 표시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채 공부했으면 아셔야 되는 부분이죠. 최소한 이런 부분까지는. 그러면 무슨 발행이 된다? 할인 발행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반대로 기업이 주고자 하는 이자는 10%인데 시장에서 주는 이자는 7%밖에 안 되더라. 그럼 기업도 손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발행할 때 액면의 금액보다 더 비싸게 소위 말해서 할증 발행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상환을 합니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 그 상환액은 무슨 금액과 액면의 금액과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할인했을 때는 액면 금액보다 더 작은 금액이고 할증 발행했다라고 했을 때는 액면 금액보다 더 커요. 근데 상환은 이 금액으로 할 거니까 결론적으로 금액을 맞춰주는 행위가 필요하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상각 후 원가로 정리한다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결산 때 하지는 않아요. 네, 이자를 줄 때, 이자를 받을 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가증권은 내가 투자자 입장이니까요. 이자를 무엇할 때 이자 소령시 원가의 금액과 맞춰주는 액면 금액과 맞춰주는 행위 그걸 상각후 원가라고 하고 그것으로 평가하고요. 그러면 요 이자의 차이만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시장에서 주는 이자를 유효성이 있다라고 해서 유효이자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자로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으로 무엇할 것이다. 이자를 계산하고 상각액을 계산해서 정리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3번입니다. 3번은 사실상 많이 알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처분 시, 처분은 팔았다는 얘기죠. 자, 발생하는 증권거래 수수료 등의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한다. 자,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을 팔았다. 재고자산을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판매할 때 비용이 발생되겠죠. 그렇죠? 이 판매에 관련된 비용이 발생했다. 운반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그러면 무슨 처리한다?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해서 별도의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내잖아요. 내가 재고자산을 매입할 때 운반비를 지불한 적이 있다. 운반비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는 재고자산 처리하라고 그러죠. 취득원가 가산이니까. 그런데 내가 재고자산인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는데 운반비가 발생했다. 그럼 우리 뭐라고 처리한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운반비를 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게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 그럼 무슨 자산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유형자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무형자산 들어올 이유가 없겠지만 유형하고 투자자산만 쓸게요. 자, 유형이나 투자자산도 무엇이 있을 수 있다. 판매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판매니까 둘 다 처분의 의미니까요. 자, 이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분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이 됐다. 판매와 관련된 발생이 된 게 있다. 그러면 이들은 별도 비용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해, 여러분. 자, 우리는 유형이든 투자이든, 그리고 여기 투자에 누구도요? 여러분, 유가증권은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걸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단기 투자 자산. 자, 이런 부분하고 관련돼서 발생된 비용이 있었다라면 처분과 관련된, 그럼 이 부분은 내가 처분하는 금액에서 이익을 받는지 손실을 받는지 따져볼 거예요. 그럼 그 처분, 이익이라든지 처분, 손실에 무엇할 것이다. 이익이면 마이너스 하겠죠. 깎아먹을 것이고 손실이면 더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분, 이익이나 손실에 무엇한다. 우리 가산하거나 우리 무엇한다. 차감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감한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4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단기 매매 증권 처분하는데 증권거래 수수료가 있으면 우리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지 않고요. 우리는 무슨 부분?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있으면 이익에서 빼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있으면 손실이 더 증가하잖아요. 그거 분기 문제도 내죠. 계산 문제도 내고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4번. 5번 문제 제가 볼 땐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예요. 난이도가 아주 낮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조금 어렵고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져 있다. 뭐 별 5개 내용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한 4개 정도 해당되는 문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은 4번으로 체크합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감가상각의 주 목적은 취득 원가의 배분에 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원가주의라는 게 있어서 얼마 주고 샀습니다라고 하는 취득 원가를 장부에 써놓고 사용하는 기간에 걸쳐서 이 취득 원가를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우리 기간 비용으로 배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자, 정률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증가하는 방법이다. 그럼 정률은요. 초기의 상각비는 크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무엇한다? 감가상각비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게 체감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정률법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상태가 되죠. 처음에는 크지만 점차적으로 무엇되는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증가가 아니고요. 무엇한다?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몇 번이다? 2번이죠. 자, 여러분 정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액법 얘기해 볼까요? 자, 정액법은 어떻게 되죠? 매 기간 감가상각의 금액이 무엇하다? 우리 일정하다라고 얘기하죠. 동일하다,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자, 세 번째,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제조와 관련되어 있으면 제조 원가로 가야 되고요. 자, 이외에 나머지는 뭐로 간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실 건 지금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제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면 관련 자산의 제조 원가이다. 자, 그리고 이 제조 원가에 들어가지 않는 건 무엇으로 간다? 판매비와 관리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번 맞고요. 네 번째,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시고요.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무엇한다? 계속하여 적용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도 우리 회계 기준에 있는 거 아주 용어를 원본에 그 원어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네요. 감가상각 방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상각을 할 때 정액법을 쓸 건지 정률법을 쓸 건지 연수합계법을 쓸 건지 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우리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합리적인 방법이 이런 요건을 따져보고 하라. 그리고 상각의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한 게 있으면 내가 임의로 변경 못해 여러분. 변경하려면 정당성 입증을 해주셔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4번도 표현에 대한 부분엔 문제가 없어요. 답은 몇 번이다 라고 보셔라. 2번입니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이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현금 유출입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우리 무슨 주의다? 발생주의에 따른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손익계산서 작성을 할 때 여러분, 우리 바로 아래쪽에 있네요. 수익은 무엇으로 인식하고요? 실현주의로 인식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그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봐라. 그러니까 현금이 나가고 들어간 현금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유출입이다라는 거로 인식하는 게 현금주의예요. 근데 현금주의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주의다? 발생주의.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회계 기간에 발생된 것만 수익과 비용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수익은 실현주의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비용. 자, 비용은 수익이 발생된 기간에 무엇 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인식하세요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3번 맞는 표현입니다. 4번 서로 연관된 수익과 비용은 직접 상계함으로써 순액으로 기재해야 한다. 여러분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상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순액이 아니라 무엇으로? 총액으로 기재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서로 연관된 수익과 비용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국민은행에 적금이 들어간 게 있다. 근데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국민은행에 내가 이자를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겠죠. 내가 빌린 돈이 있으니까 이자를 무엇한 게 있다? 지급한 게 있다. 이자 비용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상계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이자가 있으면 그냥 이자 수익, 내가 지급한 이자가 있으면 그냥 이자 비용, 전부 다 총액으로 그냥 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총액. 그래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모두 다 총액주의로 기재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건 4번입니다. 8번 문제.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사채. 자, 사채란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재무 상태표를 놓고 봤을 때 전 T의 약식으로 할게요. 차변에 누가 있다? 자산이 있다. 그럼 자산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의미겠죠. 근데 이 자산은 남의 돈인 부채와 누구? 자기 돈인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본을 뭐라고 얘기한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나온다라고 해서 순 자산이라고도 하고 내 돈이다라고 해서 자기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부채는 남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부채는 뭐라고 한다? 자기 자본이 아니다라고 해서 타인의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채 얘기하다가 왜 이걸 내려와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 부분이요. 자금을 조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타인 자본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내 돈으로 자본을 조달했겠죠. 그럼 대표적인 내 돈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건 주식이라고 봐야 되고요. 타인한테 자본을 조달하는 부분은 은행에서 빌려오지 않았다라면 사채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 표현해 드리고 싶어서. 자, 두 번째,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사채 발행 수수료 등은 사채 발행가액에서 무엇한다? 직접 차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 그래서 내가 무슨 발행을 하면 액면 발행을 하면 우리는 무슨 부분 할인 발행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할인 발행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내가 할인 발행을 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무엇되더라? 증가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할증 발행을 한 상태였다. 그런데 사채 발행비가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무엇되는 감소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그게 이런 원리로까지 간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무슨 법에 의해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무엇을 한다? 상각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크다면 그러면 액면의 이자율은 10%이고 시장의 이자율은 15%이다. 그럼 시장의 이자율이 액면의 이자율보다 크다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린 투자자를 유치해야 되니까 우리는 할증 발행이다, 할인 발행이다, 할인 발행이다 라고 보셔라. 그럼 앞에 제가 유가증권 설명할 때도 이 얘기 잠깐 했죠. 네. 왜냐하면 사채를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유동 부채 사채로 회계 처리하고요. 그 사채를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이니까 유가증권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그럼 유가증권은 계정 과목이 4개가 있죠. 네, 그 중에 적정한 계정을 선택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렇게 갑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번. 제가 볼 때는 지금 정규 시험이요. 왜 합격률이 낮았는지 알 것 같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게 새롭다라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문제의 지문에 보기 지문 내용들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이론 쪽을 조금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땐. 근데 그랬던 분들은 아리까리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정확하게 아닌 게 있는 반면에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습니다. 9번째 문제부터는 이제 원가 문제입니다. 자, 공장에서 사용하던 밀링 머신이 무엇돼요? 파손되어 처분하려고 한다. 팔겠답니다. 자, 취득원가는 300만 원이고요. 파손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만 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동기계를 바로 처분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여 수리를 하게 되면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매몰원가는 이라고 합니다. 그럼 매몰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원가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대로 100만 원에 팔든 2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우리는 고쳐서 130에 팔든 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매몰원가는 내가 사가지고 오는데 들어간 취득 원가에서 누구를 빼주셔야 된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면 빼주셔야 된다. 그러면 저희 300만 원에서 얼마 빼시면 돼요, 여러분? 150만 원을 빼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매몰원가는 얼마가 된다? 150만 원이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자, 제가 다른 기출에서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매몰원가 계산할 때 조심하셔라. 원래 매몰원가는 취득원가라는 역사적 원가라는 의미가 맞지만 감가상각을 한 적이 있으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빼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문제가 9번 문제이네요. 그럼 정리하러 가볼까요, 여러분? 네. 아, 요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럼 지금 보면 그냥 팔았을 때 100만 원, 수리해서 팔았을 때 130이 있었죠. 그러면 의사결정에 지금 방안이 2개예요. 그 2개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사실상 회사가 유리한 걸 선택한다라고 하면 20만 원의 추가적인 수리를 해서 130에 파는 게 더 유리하죠. 왜일까요? 우리 실질적으로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100만 원인데 지금 여기는 20만 원을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110만 원을 받는 꼴이 되죠. 이득을 보는 건 130 파는 게 더 이득이에요. 고쳐서 파는 게. 그러면 130을 내가 선택했다라면 수리해서 파는 걸 선택했다라면 우리 100만 원이 뭐가 된다? 기회비용, 기회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내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남겨져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에 대한 효용을 찾는 게 우리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우린 지금 기회비용을 물어본 건 아닙니다. 네, 매몰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여러분 제조원가 명세서는 우리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라고 해서 무슨 부분? 우리 무슨 부분이요?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게 나와지겠죠. 자, 이 제조 원가에 누구를 기초 제공품을 무엇하고요? 더해 주시고 우리 미안정 상태로 머물러져 있는 기말 누구를 제공품을 무엇하면 빼게 되면 결론적으로 누가
마지막에 등장할 것이다. 당신은 당기에 완성한 제품의 원가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게 무엇할 것이다. 등장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게 제조 원가 명세서예요. 자, 그럼 이 부분하고 관련된 것만 보여야 되겠죠. 자, 직접 재료 원가는 우리 여기 원재료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니까 맞는 거죠. 자, 당기 제조 원가 제가 원재료, 노무비,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라고 하는 부분이 제조 원가라고 했으니까 당기 제조 원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기초 제품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뭐 써드렸어요?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초 제품 재고액은 우리 어디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손익계산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 계산할 때 제품 매출 원가는 기초제품 재고액에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서 매출 원가가 나오는 원리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됩니다. 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당연히 보여집니다. 아, 저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 지금 제조원가 명세서 프로그램에서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직접 재료 원가 이런 표현 나오진 않죠. 네, 원재료비, 부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라는 용어도 안 보이고 그냥 제조경비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주 냈던 패턴의 문제이네요.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 부문 Y에 Y면 이 자리네요, 여러분. 자, Y라고 하는 부분. 저는 이걸 원하지 않았는데 제가 펜 기능을 안 눌러서 그래요, 여러분. 자, 여기 Y라고 하는 부분. 자, 이 Y 부분에 우리 배부되는 보조 부문의 제조간접비 총액. 그럼 여기가 보조 부문인 거죠. 그래서 보조 부문은 A라는 부문이 있고요. B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A에서 Y로 배부되는 거, B에서 Y로 배부되는 거 두 개 합이 얼마냐라고 묻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와 B의 배부 총액을 계산해라. 자, 그리고 무슨 법으로 계산하겠다? 여러분, 우리 보조 부문에서 발생된 비용을 제조 부문으로 배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가 있죠. 근데 지금 저희는 무슨 방법 쓰겠다? 단계 배부법을 사용한대요. 그럼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분의 상호 관계를 일정 소위 말해서 인과관계겠죠. 인과관계를 일정 부분만큼 인정하는 부분.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누구를 먼저 배분한대요? A 부문을 먼저 배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는 들어가서 봤더니요. A 부문은 지금 B의 얼마? 40.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색칠해드렸죠, 여러분. 이게 1번으로 배분돼야 되니까 지금 A 부분에서 발생된 건 B의 40이 배분이 돼야 되고 X의 20이 Y의 40이 배분돼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A에서 B로 40만큼 배분을 하면 지금 B는 본인에서 발생된 40만 원에 A에서 배부받은 금액이 더해지겠죠. 그거 가지고 무엇 해라? 우리는 지금 현재 누구요? 자, B 부문은 제조 부분에 X하고 Y가 있죠. 네, 요게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처음 하는 것만 보조 부분의 인과관계를 고려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보조 부분의 인과관계 안 봐요. 전부 다 제조 부분만 보거든요. 그래서 누구에 대한 걸 고려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부 순서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순서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는 계산에 화면을 쓰는 것보다는 제가 텍스트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네, 띄워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A부터 B한테 배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A 부문에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들 저는 화면 좀 다시 지울게요. 자, 그러면 A 부문, Y 부문으로 배부하는 금액은 자, A 부문에 자기 발생 원가는 얼마가 있다? 30만 원이 있다. 그래서 30만 원 곱하기 40% 더하기 20% 더하기 40. 그러면 몇 프로이다? 100%죠, 여러분? 그럼 100분의 40이니까 그냥 40% 곱해도 되겠죠. 그래서 30만 원 곱하기 40% 하면 12만 원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B는 A 부문에서 배부받은 금액 얼마가 있다. 저는 이 자리 위쪽에 쓸게요. 12만 원을 배부받은 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 부문은 지금 자기 부문에서 발생된 40만 원과 그리고 어디에서 배부된 거, A에서 배부된 거 지금 더하면 실제 배부 대상의 금액이 얼마로 바뀐다? 52만 원으로 바뀐다. 이렇게 일단 결론이 나와집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Y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 총액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A에서 배부되는 거, B에서 배분한 거 모두 다 합계를 내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A 부문이 Y 부문에 배부되는 요 40%도 계산해야죠.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니은에 써진 게 그거예요. A 부문을 B 부문에 배부하는 건 30만 원 곱하기 40%, 그래서 12만 원이다. 그럼 일단 요 12만 원 조금 이따 더하게 할 거고요. 자, B 부문은 자기 부문과 배부받은 거 더해놨죠. 그래서 제가 얼마라고요? 52만 원. 그래서 여기 지금 12만 원에 누구를 더해주시면 40만 원을 더해주시면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여러분. 됐을까요? 아이고, 제가 여기 여러분 Y하고 B를 바꿔서 얘기했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Y에 대한 거 요거겠죠. 네, 그리고 B에 대한 거 이거. 근데 어차피 40% 같긴 했지만 제가 요 글씨를 다르게 드렸으니까. 그럼 여기 B에 배부된 거 가져와서 52만 원인 거잖아요. 그쵸? 네, 52만 원 곱하기. 자, 그럼 지금 B 부문은 우리 보조 부문에 관련된 A 건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 부문에 30과 50에 대한 것만 고려합니다. 두 개 더하면 몇 퍼센트? 8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배부되는 금액은 지금 80분의 30, 80분의 50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2만 원 곱하기 80% 분의 50%만큼. 자, 그랬더니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3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Y 부문에 배부된 거, A 거에서 배부된 거 12만 원에 B에서 Y에 배부된 거 32만 5천 원을 더해 주시면 얼마가 된다? 44만 5천 원이 됩니다. 됐을까요? 요게 단계 배분법입니다. 원가 쪽에 여러분들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계산이 단원평가 쪽에도 제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꼭 풀어보세요. 네. 직접 배분법을 가장 많이 내기는 하지만 단기 배분법을 안 낸다고 하지는 않아요. 다만 직접 배분이 조금 쉬운 것 뿐이죠. 직접 배분은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이 보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A 부분에 있는 자기 발생 부분 30만 원을 어디에? X에 Y에만 배부하고 자 B 부분에서 발생된 자기 부분 40만 원을 X에 Y에만 배부하겠다 얘기예요. 그게 직접 배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단촐하죠, 여러분. 단촐하다. 자, 44만 5천 원 답 체크하셔야 되죠, 여러분. 몇 번? 4번에 있었네요. 12번 문제 보시죠. 원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류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추적 가능성, 원가 행태, 뭐 지금 현재 원가와 관련되어 있느냐, 원가하고 관련이 되지 않느냐, 뭐 소멸되어 있느냐, 소멸되지 않았느냐,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참 많습니다. 자, 다음 중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원가 분류에 대한 부분. 자, 자사나 여부에 따라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로 분류한다. 자, 두 번째, 원가 행태에 따라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로 분류한다. 세 번째,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라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로 분류한다. 네 번째, 제조 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라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로 분류한다. 정답은 몇 번? 2번이네요, 여러분. 자, 자산화 여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무슨 부분? 소멸이냐 미소멸이냐에 따라서 우리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품 제조와 관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우리 제품 원가, 기간 원가. 왜냐면 제품 제조와 관련돼 있으면 제품 원가로 가지만 제품 제조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기간 원가라고 해서 비용화 처리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원가 행태라고 하는 건 조업도에 따라서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로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원가 행태는 변동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고
준 변동비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더라? 준 고정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이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기초원가와 가공원가의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 기초원가는 무슨 부분의 합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라는 거로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그리고 직접 노무비의 합입니다. 자, 가공원가는 무슨 부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 가공원가라는 부분은 만드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와 누구의 합이다?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따르게 구분하진 않고요. 대부분 다 원가의 3요소 이렇게 얘기하면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원가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우리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다. 그리고 그 직접비의 합이 기초원가 또는 직접원가이고 그리고 간접비의 합이 제조 간접비이다. 그런데 가공비라고 하는 부분은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을 말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조 활동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합쳐지는 용어예요. 그래서 원가 행태라는 부분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요. 네 번째 있는 제조 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라서 제조냐 비제조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원가의 3요소가 있고 그거 가지고 다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지금 자산화 여부, 의사결정 관련성, 제조활동 관련성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원가 행태에는 못 들어가요. 네, 원가 행태는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를 얘기한다. 그럼 정답은 몇 번으로 정리하셔라. 2번으로 정리. 1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면세라는 건 부가가치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표현. 자, 택시는 과세이다 면세이다? 여러분 과세입니다. 그래서 택시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은 과세입니다. 그럼 해당하지 않는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 자, 일반적인 여객 운송 용역은요. 면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사람을 실어 나르는 건. 근데 그중에 택시라든지 또는 고속철도라든지 우리는 전세버스와 관련된 임대 용역이라든지 또 뭐 있을까 여러분? 우리 왜 버스 중에 여러분 우등고속이라고 있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그냥 일반 고속은 아니에요. 반드시 우등고속에 대한 거. 그래서 우등고속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된다? 과세가 되고 있죠. 자, 우리 도서와 관련된 부분. 도서는 매매도 면세이고요. 도서를 빌려준 대여도 면세입니다. 자, 미술관에 입장하는 거 당연히 우리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미술관 또 뭐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왜 식물관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부분들도요. 그래서 그런 건 모두 다 면세입니다. 자, 그리고 무슨 부분? 여기 임산물, 축산물 뭐 이런 거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농축, 임수산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식용에 제공된다라는 건 우리 먹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먹는 것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은 모두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국적을 따진다 안 따진다? 지금 먹는 거로 쓰는 건 국적 불문이에요. 이것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용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무슨 부분? 국산은 뭐가 되지만 면세가 될 수 있어요. 농수산물이. 그런데 우리 해외에서 수입하였다. 저는 외국산이라고 쓸게요. 네,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된다? 과세가 돼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면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쪽까지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 과세입니다. 14번 보시죠.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세액에서 우리 물건을 팔아서 나온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살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무엇한다? 빼서 우리는 뭐가 나온다? 납부세액이 나와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죠. 자, 두 번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시 주사업장이라는 게 키워드 총괄 납부 시 종된 따라다니는 사업장. 자, 종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납부 의무가 없다. 2번이 잘못됐네요, 여러분. 자, 주 사업장 총괄 납부인 거죠, 여러분. 자, 납부만 묶어서 해요. 어디서요? 주 사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종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있어요, 여러분. 납부 의무는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다.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특징은 사업자 등록증 각자 합니다.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거 각자 합니다.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한다? 각자 한다. 다만 납부만 어떻게 하겠다? 주사업장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내겠다. 그래서 총괄 납부. 정답은 2번입니다. 틀린 거 찾아라. 자, 세 번째, 부가가치세는 0%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쵸? 그래서 단일 비례세율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번째,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게도 사업자 등록에 신청을 할 수 있다. 네, 전국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우리 무엇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어디서도 가능하다? 인터넷에서도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우리 지자체 있죠, 여러분. 소위 말해서 구청에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생겼어요.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쓰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세무서에 다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구청에서 일임해서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것까지도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전국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심지어는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 관할지에서만 한다라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 몇 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신다. 우리 2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15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묻네요. 우리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사후 관리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사후 관리에 의해서 정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통신 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의 도매 인명이 변경되는다. 자, 이 경우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회사의 상호가 바뀌거나 이렇게 사이버몰의 명칭이라든지 인터넷의 도메인명이 바뀌게 되면 우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세무서는 무엇 하셔야 된다? 우리 당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우리한테 무엇 해줘야 된다? 교부해줘야 된다라고 하죠. 우리 왜냐면 재교부에 기일이 있어요. 그럼 재교부라는 건 세무서가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재교부 해줘야 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1번의 사유입니다. 그래서 상호 변경하는 거랑 1번에 있는 경우. 자, 두 번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의 변동이 있으면 이것 또한 사업자 등록증에 보여지는 내용이 바뀌지는 않지만 반드시 세무서에 우리 사업자 등록에 대한 이런 내용이 바뀝니다라고 하는 사유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증여로 인하여, 여기서 중요한 건 증여이네요. 자,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여러분, 우리 상속이라는 게 있고요. 증여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상속은 사망에 의해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A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가 사업을 계속한다라면 누군가한테 대표이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B라는 사람한테 대표이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는 뭐가 될 것이다? 정정사유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상속이라는 부분은 정정의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증여라는 건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부분? 지금 생존의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A가 나 B한테 무엇하고 싶다. 내가 하고 있었던 사업을 넘겨주고 싶다예요. 그게 지금 증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되더라? 폐업 사유예요. A는 폐업을 합니다. B는 신규로 다시 냅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정정 사유가 아니라 무슨 사유이다? 폐업 사유이다. 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 증여라는 부분은요, 개인 사업자에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개인 사업자. 자, 법인 같은 경우는 회사의 주인이 누구이다? 개인 사업자는 회사의 주인이 사장님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법인은 회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주예요. 그러니까 주주와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라고 올려져 있는 사람이 같다라고 보지 않아요.
다르다라고 보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게 이제 실무자들이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러 들어오시면 아니라고 자꾸 반론 제기를 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비상장 회사들을 가서 봤더니 상장사가 아닌 비상장 회사를 들어가서 봤더니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자꾸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데 원칙적으로는 분리해요. 분리. 따로따로예요. 자,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로 앉아 계시는 분은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 변경을 하는 경우는 무엇이 된다? 정정사유가 돼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래서 정정사유가 아닌 건 증여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신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91회 정규시험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재무회계 쪽 이론 문제가 전반적으로 조금 어렵다라는 문제들 조금은 상세하게 공부를 좀 했던 분들이 유리한, 그리고 조금 공부를 충실히 하지 않고 실기에 조금 매진했던 분들은 어렵다라고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기출문제 또 다른 기출이 있겠죠? 네, 다른 기출 문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